늘 그렇듯 설밥상 1월 28일 날 뭐 이렇게 뭐 선고 막 나고 설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 스타일이 스스로 왕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아요. 다 미워. 본인만 최고고. 사실 윤석열 아바타예요, 메시지가. 1년 전 윤석열의 메시지를 그대로 본인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저는 비대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본인의 어떤 그 지도력의 원천이 윤호개인, 황교안, 뭐 정광훈, 모스탄, 전한길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이런 얘기 제발 좀 그만해라. 윤 대통령은 우리가 스카우트해 온 사람이라 당에 별로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다. 장 대표가 완전히 고립됐다고 봐야죠. 이제 면전에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파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대표니까 한동훈이니까 먼저 부르자 이 얘기인데 네.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플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부적절하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근길 고생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오다가 저 기사님께서 택시 기사님이 사고를 내셔갖고 아유 큰일 뻔했다. 네, 무릎이 지금 시큰시큰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돌다가 미끄러지셔갖고 어이구. 네,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기사님이 또 아유 정프로님 또 이렇게 인사하셔서 아픈 척도 못하고 대인 피해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고 내렸는데 무릎이 지금 시큰시큰합니다. 아이고. 자, 하여튼 여러분 안전하게 오늘 운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도 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용주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말도 못. 이렇게 바쁜 분들도 다 나와 계신데 말이죠. 혹시 김준우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직 안 왔네요. 네네, 곧 온다고 합니다. 다른 방송도 일정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집이 멀어서.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아직 안 왔습니다. 이 자리가 좀 그래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근데 네. 더 고약한 게 빈자리를 비춰주는 게 더 고약해. 멍하니 이렇게. 자, 그러면 김준우 변호사 오기 전까지 빨리빨리 뉴스 좀 저 진도 좀 나가보죠. 네. 네. 그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플러스 자본시장법 플러스 뇌물 조사를 받았는데요. 뇌물이요? 네, 특검이 조사하는 김건희 씨의 이제 귀금속 수수 의혹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리고 이건 이봉관 회장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것이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건 이제 로봇계 사업가에게 받은 것이고 금 거북이 이게 이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것인데 요걸 가지고 너 언제 받았고 누구한테 받았고 뭘 받았고 그래서 대가가 뭐였어를 확인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김건희 씨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빨리 끝났다고 하네요. 약간 좀 이제 수사 빨리 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가 좀 나오고 확실한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재판에서 뭐 얼마 구형 때렸고 얼마 뭐 나왔다 선고 나왔다 요 정도 뉴스 아니고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타격감이 없어요. 예, 좀 단신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세 가지 이 뇌물 혐의 그 반클리프 맞죠? 네, 반클리프 하도 아펠. 목걸이를 많이 받아서 네. 그 다음에 바쉐론, 콘스탄틴, 금거북이. 근데 지난번 15년 구형 받았을 때 네. 법정에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그 억울함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얘기를 안 하죠? 억울한 사람이? 좀 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물론 반성합니다만 억울한 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매우 억울한 점이 있다. 네, 법정에서 얘기했죠. 안 해도 될 말인데. 그러니까. 그 말 안 했으면 더 이상 기사 낼 게 없잖아. 네. 그렇죠. 한마디 하면서 또 괜히. 자, 하여튼 김건희 씨 관련해서 특검 조사가 있었고요. 예, 요것들은 앞선 혐의들이랑 좀 다른 것이 이건 뇌물로 아마 지금 기소를 하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뇌물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는 특가법 뇌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앞서 조사했던 것들과 달리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혐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뇌물로 하려면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공무원이 네, 공무원이어야 되니까 이제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든 뭐 이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경제 공동체 개념을 윤석열 그 특검에 가져왔었잖아요. 네. 이제 권력 공동체로 하면 음. 이것도 뇌물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네요. 네. 특검의 의지가 매우 좀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뇌물로서 지금 기소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또 뭐 있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특검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이거는 안 나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어제 메시지를 냈고 일단 그런 거죠. 실상을 보면은 이 공천계 의혹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공관위원을 했던 이철규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분들은 먼저 불러야 하는 게 먼저 순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특검이 뭐 여야 합의로 출범해서 구성에도 저희 당도 포함하고 이런 특검이 아니라 거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출범시킨 특검이라서 뭐 민주당스러운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총선에서 상대당으로 경쟁했던 그런 당의 당수를 불러서 그 당의 공천 과정을 물어본다, 수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맞느냐 그런 또 반론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간다. 앞으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알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이게 뭐 누구의 영향으로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공천 대상에 올라왔고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고 그냥 이거 부적절해서 컷만 시킨 건데 그 과정은 이철규 의원 또는 장동혁 의원이 훨씬 많이 안다. 특검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 청탁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갈등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누구한테 이 청탁이 들어온 거야? 그걸 아마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청탁이 누구한테 먼저 갔을까요? 그 배경을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현역 의원 두 명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도 잘못됐고 조사를 먼저 하면 혹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파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대표니까 한동훈이니까 먼저 부르자 이 얘기인데 네.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플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특검이 김건희 씨 이 주가 조작 수사 대상에 들어간 주식 관련해서 추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민중기라는 분이 특검을 이끄는 것부터 그다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다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문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소환을 요청하는 그 순서나 아니면 뭐 모양새 자체가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큰 잘못한 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랐는데. 그러니까 잘한 그런 거지. 거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거는 본인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 영 궁금하다면 아주 바쁘지 않은 이상 한번 나가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얘기해 줄 수는 있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긴 한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그 당시에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니까 당 대표라고 할게요. 당 대표를 지낸 분을 정치적으로 뭔가 압박하는 용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아, 그런가요? 당사자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뭘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이분 불러다가 뭘 알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특검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어떤 정치 지도자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뭐 이 같은 논란을 다 불식시키려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장례관 여의도 나와서 당시에 누구에게 공천 청탁을 받았는지 밝히면 돼요. 또 오신대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섭외를 하라는 게 밝히면 돼요. 그냥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괜찮네. 그러니까 굳이 안 나갈 것 같고 뭐 정치적인 특검이고 이렇게 아는 이유 될 필요도 없이 와서 네. 잘못한 거 묻잖아요. 공천을 누가 부탁을 했는데 잘라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굳이 그 방송에서 안 밝힐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과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이들의 윤석열 김건희 수사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해서 그 연관성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참고인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목이 좀 컬컬하실 수 죄송합니다. 있는데. 예, 아닙니다.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들어가 보시면 가습기 있거든요. 예, 밤에 그거 틀어놓으시면 훨씬 더 아마 아침에 목이 편안하실 겁니다. 가습기. 자, 그리고 네. 가습기 안 틀고 주무시다가 늦게 일어나셨는 모양이죠. 자,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가습기를 틀고 자면 나올 수 있지. 왜 늦은 거예요, 근데? 저 똑같이 일어났는데요. 빙판길. 그 차 피크 요금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2.4배를 내고 왔는데 무슨 말이야? 택시 카카오 택시 이용할 때 안 잡혀요. 택시가 안 잡히면 비싼 요금 더 하면 잡히긴 하거든요. 10분 이상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벤티를 혼자 2.4배를 내고 누워서 오셨구나. 누워서 온 게 아니라 이제 동동 구르면서 왔죠. 근데 저도 이제 김준우 변호사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방송이 딱 늦어가지고 빡빡해서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택시가 안 잡혔는데 잡혔어요. 그래갖고 한 10분 멀리서 오는데 그분이 거의 한 8분 정도 운행해서 와서 취소해버려. 그때 황당함을 느끼죠. 예. 네. 하여튼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눈이 오는 날은 빨리 일어납니다. 네, 빨리 일어나야 알겠죠? 되겠네. 네. 자, 자, 그렇게 전 다음 주에 못 나올 것 같은데 네, 오늘 생각 좀 청취자분들과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래? 오늘 아니 좀 최선을 제대로 다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잘라야죠. 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갑자기 자아비판하는 거야. 네. 아니 앞에서 다 듣고 다 보고 왔어요. 네. 뭐 특별히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고? 아니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김건희 씨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틀 전에 열린 그 결심 공판에서 이제 김건희와 윤상현의 텔레그램이 하나 공개가 되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 있었던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었으니까 줄 사이에 뭔가 있긴 있었겠죠. 근데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이제 작년 9월에 처음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너무 놀래갖고 특검이야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김건희 씨가 윤상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 좀 무섭겠다.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살벌하죠. 예. 조심만 하세요. 이거 대단하신데요. 이 김건희 씨라는 양반 거의 뭐 국정도 쥐락펴락 하더니 당무도 쥐락펴락 했네. 윤상현 의원님 그래도 중진 의원의 중진 수준이 아니죠. 거의 당내 거의 최고선 의원 아니에요? 최다선 의원? 거의 대부분의 5선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수 대통령과 네. 가까이 계신 분이죠. 그렇죠. 네,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네. 박근혜 누님 네. 뭐 등등해서 전두환의 전 사위 뭐부터 이번 윤 전 대통령까지 해서 매우 대통령들과 아주 친한 사람인데 더욱 조심만 하세요. 그러네. 네. 대단합니다. 네가 할 것은 오직 조심뿐이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너 처신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혼냈네. 대단합니다. 자, 그런 김건희 씨 검찰 수사 계속 받고 있고요. 네. 윤석열 씨한테 가볼까요?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할 때 말이야 국무회의는 내가 판단해서 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한덕수가 하자고 해서 한 거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 결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특검은 그 당시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넌센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본인이 센스가 부족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안 그럼 도저히 저걸 설명을 그러니까 그걸 저 아니다 기다라고 말을 못 하니까 네. 저렇게 그나마 순간 본인이 생각해 재치와 기지를 발휘해서 저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맞죠. 이미 다 뭐 국무회의는 네. 한국 총리가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지막 그 읍소 비슷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당시에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서 절차적 요건을 지켰다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게 본인한테 많은 도움이 돼요? 대세에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국무회의를 내가 했다고 네, 한다면 내가 소집했다.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긴 있을까요? 사실 절차를 지켜도 문제. 대단히 문제고 안 지켰으면 지켜도 조금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굉장히 그 묘한 부분인데 묘한 게 뭐 있어요? 일단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통고를 했는지조차 불명료해요. 국회는 원래 통고를 받아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네. 통고를 받은 적이 없어. 우원식 의장이 그랬죠. 네, 그리고 안건이 안 넘어왔다. 부서주의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사인도 지금 하다가 찢었잖아요. 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럼 국회는 괜히 해제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원래 근대 법 체계에 되게 허랑함이랄까, 되게 탄탄해 허랑함. 보여도 이 법 체계가 좀 굳이 형식 논리로 따지면 뭔가 이렇게 빈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면 계엄은 있었던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차라리 하는 게 해버리면 낫다. 황당한 주장도 해볼 수 있는데 좀 제도적으로 좀 그런 이상한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국무회의 요건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좀 더 위법성을 좀 더 강화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 것이 본인한테는 조금 그나마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열지 않고 이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선포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가중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게 낫죠. 그러네. 예. 그래도 연기 좀 낫네. 누구한테 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재판에. 윤석열에게? 헌법 질서를 그렇죠. 위해서도 그렇고 윤석열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렇고. 절차를 갖춰서 네. 계엄을 하더라도 네. 절차를 갖췄다는 게 되니까 그나마. 근데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것도 안 지키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건의해서 국무회의 한 건데 당신은 본인 판단으로 국무회의 했다는 거냐? 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본인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건의했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거다 이런 취지다라고 얘기했겠죠 본인은. 네. 아이고, 그러네. 네. 아유 복잡해요. 넌센스입니다. 근데 계엄이 진짜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처음 듣는 얘기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제 말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다 형식으로 다 따지진 않지만 문서상으로만 보자면 문서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인 거죠. 계엄 심지어 선전 포고령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되게 이상한 그런 거다. 저 오른쪽 계신 분들이 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왜요? 계엄은 없었다. 아이고. 이 이야기를 근거로 그다음에 국회 통고도 안 됐는데 해제한 거는 불법이다. 김준우 구구 선언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계엄이다. 네. 계엄의 헌법에 있는 계엄의 ABC의 요건조차 지키지 않을 정도로 우스운 사태였다. 지금 네네. 극우의 브레인이라고 지금 논리 대줬다고. 미안해요.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이 아닙니다. 자리가 좀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고요. 김용현 변호인들한테 가볼까 봐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김용현 변호인들이 네. 아이고. 이 재판장 향해서 뭐야 해보자는 거야 감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막 뭐 공수처에서 보자 우리 진관이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모욕성 발언을 한 이 변호인들 중에서 권우현 변호사에게 법원이 추가로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네, 권보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그때도 감치 명령이 있는데 이름 안 밝혔다고 안 들어갔다는 거에 참 너무 이상하다고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추가로 5일이 감치 명령이 내려진 거고 이름 이제 감치는 좀 뭐 당연히 해본 적이 없어서 감치 받으면 구치소 가서 5일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차마 이런 걸 저는 못합니다. 어디 판사한테 대듭니까? 그러니까 당연한데 네. 감치 명령 받으면 그냥 구치소에 있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거 감치 전문 변호사가 잘 없습니다. 그렇겠죠. 일이 그런 많지 일이 않으니까. 감치 자체가 없어서 이건 사실은 감치 명령을 해본 뭐 판사나 차라리 그 법원 공무원이 옆에서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예, 의외여서 1차가 아마 15일 감치가 명령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추가 5일이 아마 나온 모양이네요. 근데 이 1차에 대해서도 항고를 한 상태여서 아직 집행은 되지 네. 않아요. 감치도 이게 네네 모든 뭐가 다 처분은 있군요. 다 있을 수 있죠. 네. 가두는 게 많아요. 감치, 구류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르죠. 법정에서 있을 때 네. 구류는 뭐예요? 구류는 구류는 구류고 구류는 구류고 넘어갑니다. 감치는 감치. 아니, 모를 때는 죄송합니다. 넘어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변호사 설명 못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일단 갇히는 거지 김 뭐. 변호사한테 제가 많이 그냥 죄송하네요. 갇히는 거예요. 아니야. 갇히는 거. 자, 아우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그 김남국 대통령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훈시경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하는 그 인사 문자 메시지로 논란이 되었다가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 조치 후 하루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김남국 비서관 이제 뭐 많은 비판이 아마 여야 같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망했다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만두는 걸 사퇴하는 걸로 결론이 났네요. 근데 여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김남국은 이제 중간 전달자고 네. 요걸 요청한 사람은 문진석 있고. 의원, 네, 문진석 의원도 네.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거의 비슷한 시점이었는데 자신의 SNS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라는 짧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고 하네요. 언행에 조심할 일인가 싶긴 한데 어떻게 혹시 보셨는지 네, 우리 서영조 소장님. 국민적 눈높이에 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들이 오간 것이죠. 사실 은밀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강훈식, 김현지 두 분이다. 본인들은 어떤 액션을 한 적은 없고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사이에서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이름이 거론된 거잖아요. 네. 문진석 의원 자체도 보면은 그래도 집권여당의 원내 수석부 대표인데 아니 왜 비서실장 소통이 안 돼요?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저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참 이게 악연 아닌 악연이 돼버린 게 문진석 의원이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증인 그 간사 그 협의를 할 때 네. 총무비서관한테 나오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그때 뭐 조금 좀 협의가 애매하게 돼서 논란이 한번 불거졌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은 가만히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또 소환하게끔 되는 일을 문진석 의원이 초래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이 지금 말씀의 취지는 김현지 비서관을 뭔가 아니 그게 의도는 없는데 실수가 자꾸 이게 그 참 겹치는 거잖아요. 네. 의도 없이 위에서 뭘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운영에 네. 이번에는 그냥 김남국 비서관한테 던졌는데 김남국 비서관 입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나오니까 네. 괜히 가만히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네. 라는 게 이제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안 나오게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문진석 네.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간사였죠 그때 운영이. 이제 그러면서 논란이 오히려 더 커졌고. 커졌고 이번에도 김남국 비서관한테 이런 부탁을 하면서 김남국 비서관의 어떤 문자를 통해서 또 김현지 부속실장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지내려고 했는데 잘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 지금 사직을 했고요. 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천진난만한 누가요? 김남국이요. 그게 무슨 천진난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데 김남국 그 전 의원이 형들한테 잘해요. 근데 보니까 문진석 의원이 형한테 잘해. 아니 문진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네. 그냥 자기 뇌피셜을 가동을 해서 네. 내가 강훈식 형이랑 훈식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게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럴 힘이 없어 김남국. 그걸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없어. 힘도 없는데 그냥 얘기해 볼게라고 얘기한 그런 거다.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예, 네. 아니 뭐 저도 이거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일단 저 김남국 비서관은 이제 그만뒀는데 이분이 이제 뭐 안산시장 나간다, 뭐 국회의원 또 나간다는데 아마 못할 거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아우야, 우리 누구가 너도 아는 누구가 하면서 뭐 형 누나 나오고 무슨 대학교 서클도 아니고 뭐 한 짓입니까 이게? 문진석 의원 답도 있잖아요 여기.
훈시경이랑 현진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홍성범 본부장님 이랬더니 맞아 잘 살펴봐 흐흐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만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두 분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 김현지 실장이 뭐 개입을 했든 안 했든 실상이 어떻든 간에 존재 자체로 부담이 되잖아요. 오늘 뭐 조선일보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던데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억울해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의혹을 받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위한다면. 존재 자체가 지금 부담이 돼버렸어요.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2년이고 정말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계속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쳐야 한다. 이분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는 문진석 원내 부대표는 왜 원내 부대표에 연연하죠? 좀 전혀 이해가 안 아마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조만간. 그 자리가 좋아. 너무 지금 느려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사진 찍힌 거잖아요. 지금 한참 뭐 예산 얘기하고 뭐 현안 많은데 후배 자리 챙겨주고 있는 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녁 시간에 가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그래 뭐 얘기 들었으니까 문자로 남기자 이런 게 아니라 한참 바빠 죽겠을 시간에 원내 부대표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기위 제소해서 뭐 하는 거냐 너는. 이게 제대로 당의 질서가 잡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ABC를 안 지켰다. 일단 네. 청탁 부분과 관계없이. 두 번째는 뭐 김남국 비서관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만둔 게. 네. 그날요 조선, 한겨레, 동아, 경향, 문화, 세계 칼럼 다 전국 주요 일간지 7개 전부 다 칼럼에서 엄중 경고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좀 언론이나 뭐 얘기하는 걸 그래도 대통령실이 좀 듣는구나.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날 장르만 여의도에 K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걸 예고를 안 하지 않았어요? 엄중 경고 조치로 끝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그러니까 그때 강유정 대변인은 네. 사실은 혼쭐 났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눈물 쏙 빠지게 혼났다고 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를 이 정도로 하려나 보다라고 네. 저희는 톤을 이해했는데 네. 그 기사가 난 그 인터뷰가 있었던 지 한 3시간인가 그러니까, 만에 네. 사표를 냈다 그래서 네. 우리 인터뷰 되게 뻘쭘해졌다. 어제 이 자리죠? 네. 이틀 전 이 자리죠? 네. 어제였나? 어제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누가 실세인가? 대변인은 아닌 것 같다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영주가 실세예요? 소영주가? 아니 김현지가 실세고 강유정 대변인 아니다는 아니 그렇게 이제 방송을 잘해. 비약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보면은 그 대통령실의 인사는 대통령실에 결정하는 거고 당의 인사는 당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문진석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면 사실 당도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동료를 잘라내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본인이 선택을 해서 사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조만간 아마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을까 보고 네. 지난번에 저는 김남국 비서관 이 일이 있은 뒤로 그냥 뭐 강주영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저는 분명히 그냥 엄중 경고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부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 TF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 거기하고는 좀 무관한데 그런 발언들이 왔다는 것은 대통령실을 정치에 또 개입하게 만든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실수를 할지라도. 그러면은 경고는 끝날 수 없다라고 해서 저는 사직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충 넘어가면 사실 아마 입뉴스 안 돼요. 접한 분들은 대통령실 인사는 혹은 뭐 나라에서 어디 잘해줄 그럼요. 때는 저렇게 해주는구나라고 그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완전 오해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건 완전히 끊어내야 되고요. 절대 저는 이재명 정부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배워야 됩니다. 가신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네, 정치에서.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가신들 모아놓고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지만 국민들에게 검증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인사를 배제했습니다. 당선되기 전에도 동교동계가 무릎 꿇고 뭐 하여튼 저희는 안 하겠다고 선언도 했었죠. 선언도 했었고 네. 이제 그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성공을 했었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에 사태를 반면교사 삼았으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그 9월에 해양수사 비서관이었나? 그분도 뭐 친지들 누구 봐주고 투표해가지고 맞아요. 한 명 그만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탁 문제로 1급 비서관이 그만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일단 이거를 짚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다시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임명을
그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소문은 저도 들었어요. 이미 한 달도 전에. 왜냐하면 이제 들리잖아요. 이게 서초동에 왜냐하면 이게 15년 이상의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 검사, 그러니까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특별감찰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원내부대표 사퇴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에는 김남국 비서관 안산시장 컷오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장 나간다는 그거는 썰이지 나간다는 못 나가겠죠, 없어요. 뭐. 네. 그건 아니에요. 답을 드린 거 아니에요. 뭐를? 답을 드린 거잖아. 이렇게 해라. 김현지 그 부속 실장하고 조선일보 통화를 했는데요. 김현지 실장의 입장이 나왔어요. 나는 유탄을 맞았다. 맞죠? 네. 가만히 있었지. 그렇겠죠. 뭐. 맞죠? 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김 비서관을 보지 못했고 이거 관련해서는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누나가 아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에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 자리가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김남국 비서관이 누나라고는 할 거예요 아마. 네, 누나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는 누나 제가 동생이 중요한 것은 이해는 좀 가. 저 아니지만요. 모르는 사람인데 네. 정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그냥 만났는데 딱 오더니 너무 친근하게 해서 전에 만났나? 그러니까 굉장히 부침성이 있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단어가 나왔을 개연성은 있는데 어제 그 강유정 대변인도 네. 본인한테도 누나라고 한대요. 누나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렇게. 네, 물론 이제 공식 뭐 무슨 회의 자리나 이런 데서 그런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옆에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어디 식당 이런 데서 만나면 누나 한다는 건데. 뭐 그거 뭐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친근하진 않은데도 그런다는 거 보면 상대방이. 아마 형님 누나라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하는 네. 사람 캐릭터죠 이건 캐릭터. 네. 하여튼 매우 부적절한. 네, 김현지 실장은 뭐 자기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별감찰관 임명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려요. 근데 전 정부도 안 했고 전전 정부도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안 한 채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일부러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 정부는 했으니까. 그랬죠. 네, 해야죠. 네.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확실히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긴 되는 거죠. 그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왜냐하면 딱 한 명 있었잖아요.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네. 정부 때. 네. 그분이 굉장히 그래도 일을 했기 때문에 관둘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터졌잖아요. 있어야 돼요. 십상시 사건 있었을 네, 때도. 막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국민의힘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누구랑 상의해요? 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뭐 장동혁 대표의 그 계엄 1년 당시 그 입장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싱크로율이 매우 높았다.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말 같은 건 비슷하게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혼자 너무 멀리까지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당에서는 전혀 같이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저기 혼자 장동혁 대표가 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대표가 아니라 선봉대장 같은 네, 느낌. 좀 그런 느낌인데 요걸 관련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당 내에서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은 의원들이 이번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하시겠죠. 이런 노선으로 계속 갔을 때 과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의 후보들이 과연 야 이대로 가서 나 당선된다 이런 보장이 없을 때 가만히 있겠냐. 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 얘기는 수도권 혹은 뭐 충청권 후보들이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과연 장동혁 대표를 가만두겠느냐. 그리고 아마 그 시점이 또 너무 늦을 수는 없을 거고 연초 정도로 지금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윤 대통령 1심 판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되겠죠. 네. 1심 판결이 예. 딱 그때쯤이면 1월 말 뭐 2월 1월 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없나요? 네, 2월, 2월? 2월로 예상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목표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그렇듯 설법상
설밥상에 뭘 내놓을 거냐. 2월 중순. 설이 언제죠? 2월 중순 정도 됩니다. 네, 그때까지 딱 그 2주간 1월 28일 날 뭐 이렇게 뭐 선고 막 나고 설 전에 이거 비대위 체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설날이 2월 17일이네. 2월 17일이요? 예. 당일이.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 저 가만히 이 스타일이 스스로 왕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아요. 세상을 왕따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다 미워. 본인만 최고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메시지도 그렇고 당내에서의 움직임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도부니까 보고도 받을 것이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의 장동혁 대표의 윤호기의 메시지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12.3에서 한번 여기서 변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급발진 해버렸잖아요. 사실 윤석열 아바타예요. 메시지가. 네. 1년 전 윤석열의 메시지를 그대로 본인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게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비대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는 사실 여의도라는 합법적인 경기장 바깥에서 싸울 각오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장 안으로 못 들어올 생각을 하고 아스팔트로 나가겠다.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본인의 어떤 그 지도력의 원천이 윤호개인, 황교안, 뭐 정광훈, 모스탄, 전한길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당에 대한 입장보다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평가를 하자면 이제 비대위로 저물어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평가됩니다. 비대위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반윤에 가까웠고 친한 게 선봉이었고 그래서 뭐 사석에서도 기자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이제 친윤 당시 분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잘 바꿀 수 있는 분인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가지 모르지 않을 거예요? 텐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발언으로 당대표가 된 거고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또 믿었는데 장애 집회 여러 번 해보니까 뭐 거의 별로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그 현장을 보고 맨날 오던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장애 집회 와 보면 박상수 대변인 말로는 200명 정도가 항상 몰려다니고 버스 타고 맨날 그 사람들이 양만 똑같은 사람이 계속 보이더라는 거예요. 연달아 하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충청도에도 왔는데 강원도에도 왔네 이렇게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럼 저 아니다 싶으면 완전 한 번에 돌리지 못해도 빌드업? 자꾸 더 가진 말아야지. 근데 그 전에 하신 발언이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자, 뭐 이건 계몽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그걸 어떻게 막 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표변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다시 조금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의 행보는 이제 고성국 TV 뭐 이영풍 TV 같은 이제 강성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야 갤럽 지지율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갤럽 조사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런 정도 말했다는 거는 본인이 그쪽으로 더 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거 참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이건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12월 3일에 저희 당 의원분들이 많이 사과 메시지를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의 또 평가가 거기 잘 봐라. 장동혁 대표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 친한 게 아니면 지방선거 관련된 사람밖에 없지 않냐. 실제 우리 당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저는 저기 없다고. 장동혁 대표를 제가 왜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러냐면 최은경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구구 유튜브만 출연하고 유튜브에 빠진 윤석열, 그렇죠? 구구만. 그 다음에 전광판 안 보죠. 갤럽 조사 중요하지 않다. 더 좋은 게 많이 나온다. 그때 윤석열 정부도 전광판 안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사실 본인은 윤어겐은 아니고 황어겐이라고 본인이 선언을 해보기 때문에 황교안 윤어겐도 조금 과하지 않나. 윤은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된 사람인데 황어겐이죠. 이거 사실 이 정도. 우리 자기가 황교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선을 저는 거기서부터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당내 경선 뚫기 위해서 이러쿵 저러쿵 다 뭐 하게 되는데 이건 좀 약간 시대 인식이나 정세 인식이 완전 오판. 너무 과하게 간다. 아니 그리고 저 지선 나가는 사람들이나 저 사과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는 지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과를 하는 거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지선에 나가서 그래도 사람들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면 그렇죠.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에 혹은 다수의 뜻에 좀 이렇게 따르려면 사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당이 이제 극우화된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부의 구성 중에 저는 뭐 동의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김민수 최고 같은 사람 한 사람 정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같은 얘기를 대표가 하고 있으면 이거는 대표로서의 그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 누가 있느냐? 사무총장인 정의용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조직부총장 강명구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서천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요 참모다. 박준태 비서실장. 박준태 비서실장이 핵심이군요. 참 매일 같이 논의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죠. 정용 사무총장이랑 박준태 비서실장이 훨씬 더 가깝고 제가 또 들은 거는 정용 사무총장 굉장히 걱정을 한대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는 게 참 이거 참 위기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더 못하는 거죠. 이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이런 행보들이 정치적으로는 고맙죠. 그만 고마워하세요. 근데 네. 이제 그만 나도 고마워 싶은 게 사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려서 윤석열과 절연을 하고 새롭게 보수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고 하면 민주당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란의 어떤 청산 부분들도 사회의 큰 이슈로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내란을 빨리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갑시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윤석열을 끌어안고 이렇게 질질 가니까 민주당은 정치적으로는 고맙지만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이 같다는. 그 얘기를 오늘 윤한홍 의원이 바로 했어요. 회의에서.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라는 걸 9시 반에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 가운데 있고 송원석 원내대표 있고 뭐 했는데 윤한홍 의원이 그 장 대표 있는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똑같은 얘기.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계엄 사과하고 절연하면은 민주당이 그거를 굉장히 무서워할 거다. 더 이상 내란몰이 이제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 파탄나게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해서 계엄했다. 이런 얘기 제발 좀 그만해라. 윤 대통령은 우리가 스카우트 온 사람이라 당에 별로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다. 끊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면전에서 이제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삼선 윤한홍 의원이 뭐 친윤 중에 대표적인 분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완전히 고립됐다고 봐야죠. 이제 면전에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하자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아니 장동혁 지키라고 댓글에서 계속 장동혁 소중하니까 지키라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절대 지켜달라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장동혁이라고. 네, 우리가 장동혁이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키십시오. 아주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예전과 달라졌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거 앞두고는 이게 정당은 선거로 먹고 사는 데인데. 근데 그럼 진짜 만 2, 3월에는 비대위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마 송원석 의원이 따로 기자회견 한 게 결국은 본인이 이 기자회견을 하자고 읍소를 했는데 장 대표가 안 받으니까 본인이라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12.3에 그럼 송원석 의원이 그 100명 그 원내 대표 부대표들이 100명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3일 계기로 엑시트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했는데 그거를 장 대표가 안 해주니까 지금 주류가 다른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송원석 의원은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소속 의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를 먼저 알렸잖아요. 네네네. 그 결과 이러니 난 한다 이런 명분을 갖고 행동을 한 거고 장동혁 대표는 그거를 따를 의사가 없으니까 그걸 또 알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게요. 앞서 중앙일보가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에게 해봤죠. 연락해가지고 사과해야 한다, 끊어내야 한다 질문도 받았고 거기서 그래도 많은 답변을 나왔죠.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외길을 가고 있다 네. 상황이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 이제 요 댓글은 그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어개인, 뭐 지켜 장동혁 이런 것들 너무 쓰시니까 우리가 뭐 극우 채널 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진짜 웃기다. 반어적일 거예요. 님 반어. 아니지? 아니 장동혁 진짜 미남 중에 미남이다. 그거는 좀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주관적인 평가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 그만 하시고 네. 예,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오늘 오후에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법원장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여는 이유는 이제 지난 3일에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 등등등 이제 사법 개혁안이 통과가 돼서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내란 재판부. 뭐 이거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는 법원장들 이제 위기 의식을 좀 많이 느끼는 모양이죠. 그리고 곧 아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거죠. 이거 좀 늦었어요. 오히려 늦었어요. 법원 내부에서 미리 본인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뒤늦게 뭐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는 시기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는 일 처리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오보 요인할 때 본인이 어떤 법원의 입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법원장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를 취합한 다음에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냥 할 일은 안 하면서 본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가 틀렸고 뭐 뒤늦게나마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법개혁안에 대한 내부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좀 늦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사법개혁 안에 같이 버물려져 가지고 좀 조금 더 공론화돼서 국민들 공감하는 사법개혁이 됐으면 네. 좋겠다 생각. 근데 요거는 좀 지금 통과된 법률이 위헌성 논란이 있어서 네. 잘못하면 재판이 엉망으로 엉킬 우려가 있거든요. 통과된 게 통과되면 지금 법사위까지만 통과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대로 통과되면 그러면 논란이 좀 있어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이진수 차관 항소 포기와 관련 있었던 법무부 이진수 차관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진보 보수 뭐 무슨 뭐 극우대 뭐 반내란 친내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법안의 완성도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좀 다른 버전이 된 게 여름에 박찬대 의원이 처음에 갖고 왔을 때 9명 추천위원 중에 3명이 국회 몫이었어요. 네. 그 국회가 들어가는 거 안 된다고 논란이 막 됐어요. 뺐잖아요. 9월 달에 이성윤안이 나와요. 판사회의 넷, 대한변협 넷, 법무부 하나. 근데 갑자기 대안으로 법사위에서 논의했다면서 통과된 건 헌재 사무처장 셋, 법무부 셋, 판사회의 셋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법무부, 헌재, 판사회의. 네. 네. 그래서 법무부가 셋이나 들어가니까 이게 더 논란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는 플레이어인데 네. 심판 구성에 관여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국 당도 원래 더 세게 하는 당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거 대법원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가면 곤란하지 않아라고 해서 오히려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해석이 아니라 그냥 딱 보기에도 어찌 보면 원고 같은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들 처벌해달라는 네.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판사를 고르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추천위 구성이 이렇게 됐을 때 헌재에 가져왔을 때 헌재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머리를 썼냐면 헌법재판관이 이거를 소장이 임명하면 이게 또 컨플릭트 문제가 될까봐 갑자기 법안에 헌재 사무처장이 지명한다고 돼 있어요. 이 법안에. 그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거 말고도 좀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숙고되지 않은 법안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갑자기 총회한다는 거예요. 뭐 의원총회. 네, 당론 이거 수정안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네? 민주당 법사위. 법사위가 최종안을 구성을 한 거죠. 너무 좀 급하게 만들었나? 너무 급발진이야. 네. 일단 이제 저는 판단하기로는 이제 유총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사법부가 조금 더 안에서 좀 자정 노력을 해라라는 압박용에 가깝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네. 법원장 회의하잖아요. 회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미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 내부에서 사법개혁안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들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분에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러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사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방향 자체를 좀 숙성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에 그 법원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그 저는 대법원장이 다 인사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범주 안에서의 독립을 주장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사법부가 그렇게 하느냐.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요. 독일도 대법원장 의회에서 선출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과 그 위원들도 다 의회에서 결정해요. 정확히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제 따로 위원회를 구성을 그러니까 하죠. 사법평의회를 두는데 네. 사법평의회라는 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의 소수 권력이 모두 다 결정 권한을 갖게끔 하지 않는 게 또 유럽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다 동의하죠. 저도 그건 다 당연히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헌으로 가는 것이고. 네. 근데 개헌 가기엔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그러니까 이게 당장이건. 개헌으로 가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바꾼다면 바꾸는 것이고 예. 일부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예. 어느 정도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거죠. 아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현실로 블러핑이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 법관들이 이거 안 받아요. 기득권이니까. 네, 그럼 판사회의 3명이 추천한다면서요. 아. 판사회의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법이 통과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몰라요. 그러면 법외국제로 기소하겠죠. 또. 변호사가 몰라요 그럼. 그러니까 제 말은 대책이 없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면 법외국제라고 하면서 또 처벌하거나 직무유기죄라고 기소하자고 고소고발을 또 하겠죠? 네. 근데 이거 판사회의라는 건 대표가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판사 몇천 명을 다 고소고발장을 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그래서 이런 안을 낼 때는 조금 당사자들과의 논의와 숙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는 사법농단 때 이런 법 만들자고 주장하는데 연명했었거든요. 그때 박주민 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대법원장 추천목 셋, 판사회의 추천목 셋, 대한변협 셋이었어요. 행정부나 입법부가 들어가진 않았고 법원 몫이 3분의 2는 됐어요. 저는 뭐 차라리 법무부보다는 국회가 들어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대법원장, 판사회의 합쳐서 법원 몫이 3분의 2는 되면 위헌성 논란을 좀 상당히 피해갈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나마 박주민 안은 그런 그 당시 사법농단 안 위헌 소지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네. 수준이었는데. 네. 그래도 위헌성이 있긴 있다는 건 인정하셨나요? 지금 지금 그 박주민 안도. 아니요, 저는 찬성했는데 그때. 아니 제 얘기는 네. 줄였다고 약간이라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3분의 2가 있네. 되고 어차피 추천 위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법안에서 뭘. 위헌적 요소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사면 금지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12.3 내란에 대한 사면 금지예요. 네. 내란 전체에 대한 사면 금지가 아니라 이런 게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평등권 위반이라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하고 싶으면 일반 형법 개정안이랑 사면법 개정안을 내야지 특별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아닌 다른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 그걸 알고 싶은 건데. 저는 3분의 2면 그래도 보고했다고 해서 침해가 있다고 위헌은 아니잖아요. 권한의 침해가 제한이 있다고 해서 다 뭐 헌법 불합치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불합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은 불평등하지만 헌법 질서 안에서 용인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정당한테 기호를 부여하는 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단 먼지 한 톨도 용납 안 되는 그런 이제 뭐 규정도 있을 것이고 네. 요 정도는 그쵸. 약간의 침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사회가 뭐 용인할 수준 정도 되는 거라고 그렇죠. 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3분의 2만 맞춰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조항을 지금 시간 없어서 얘기 못 하는데 그것도 좀 뜯어볼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법원장들 모여서 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뭔가 내놓을 타이밍은 된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지 않고 뭔가를 내놓을 것 같아요. 네. 뭐 법원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 내부에서 만드는 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죠. 거기 설치하고 비슷한 뭐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죠. 대신 지금 현재 사법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 휘하에 이 법원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혹은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걸
그래 그럼 한번 잘 만들어봐 이렇게 할 거냐에서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내용을 보고 위헌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 지금 네.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걸 네. 급발진이라는 얘기까지 했고 네. 마음은 이해하나 그럴 그 틀을 아까 여의도 제도권 바깥에 장도영 대표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은 더 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위헌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위헌이 돼서 잘못하면 항소심부터 다시 쭉 하다가 다시 시작해야 될까 봐. 몇 년 걸려 그거를 우려하는 논평을 멘트를 참여연대 대표 한상희 교수님도 한결에 멘트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대로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약간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그 장경태 의원 관련된 소식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어제 그 피해자가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그런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다.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고소장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에게도 확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지금에 와서 고소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못했다. 네.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한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 피해자 인터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 대본에 따라서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다.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다.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사실을 확인하기가 아주 어려운, 아주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빨리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박을 각자의 시선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경찰이 수사 영역으로 갔지 이게 평론회 대상으로 오는 것은 또 무리한 추측과 또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빠른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좀 지켜보자. 그 2차 가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분은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압력을 이렇게 행사하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성범죄를 마치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은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좀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다소 노출한 듯한 표현들을 장 의원이 한 부분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네, 약간 물론 이제 완전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어느 뭐 의원실 어느 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그런 정보들을 이제 그 해명 과정에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 자신의 장 의원 입장에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다소 좀 뭐랄까요 신중치 못한 행태였고 형사처벌이라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과 형사처벌 유죄 받는 것 사이에 늘 약간의 간극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식의 표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 당시 2차 가해와 관련된 법의 형량을 높이자고 발의했던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 자체는 동석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신빙성이 획득하냐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동안 공개된 영상 그다음 무슨 AI 가짜 사진 논란부터 해가지고 각도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영상만으로는 100% 그 사실관계를 추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결국 그 진술과 진술의 일관성 그 당시에 카톡들 이것들 속에서 경찰청에서 좀 빠르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몇 년 전에 봤잖아요. 2018년에 기침 다 하셨죠?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도 JTBC에 나오셔서 그분이 피해자가 그대로 진술을 한 거 아니에요. 어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가림막으로 해서 했지만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신원을 거의 뭐 누군지도 아는 상황이 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리긴 했어도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직접. 그러면 어느 정도냐 생각을
봐야 되고 이 가는 양태가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고 장경태 의원이 뭐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를 쓰고 있어서 잘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끝을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장경태 의원이 잘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 오늘 뉴스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몸에 좋은 완도산 전복. 이분들한테 참 이걸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왜요? 아니 지각한 사람한테 이걸 주는 게 맞는가? 저는 그러면 제목까지 정프로께서 농담입니다. 빨리 드세요. 계속 계셔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짜요? 나오셔야 돼. 요게 이제 이모네 수제 전복장 아니겠습니까? 짜진 않아. 네, 진짜 맛있죠. 네, 요 이모님께서 정신이 확 나는데? 지난번 그 방송 이후로 물량이 너무 딸려갖고 전복들이 지금 막 이건 직접 수제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전복이 멸종 위기예요? 전복이 지금 너무 먹어서 씨가 말랐어. 아니 완도에는 전복에 씨가 마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고양이잖아. 그렇죠. 네, 고양입니다. 여기 전복은 또 미역과 다시마 이렇게 먹고 자라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는 굉장히 몸이 좋죠. 버릴 게 없어요. 옛날에 이 전복 껍데기는 자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복 하나하나에 정성을 가득 담았고요. 대략 지금 주문하시면 보통 한 3, 4일 걸렸는데 지금 주문하시면 토요일 내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완료를 해놨답니다. 왜냐면 오늘 주문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요 간장 소스를 잘 보시면 레몬의 청주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전복 하나하나 손질해서 비린내도 잡고 국내산 재료들로 아주 저염저당 그렇게 짜지가 않지. 지금 드셔보셨잖아요. 국물이 이게 그냥 밥 비벼 먹으면 딱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마셔도 되겠어. 청양고추 몇 번 마시려고. 이걸 어떻게 마셔? 안 짜. 안 짜. 안 짜. 와. 국물이 안 짜. 그지? 거기에 요즘 뭡니까 새송이버섯 이런 것도 이제 들어있고 그래서 드시고 다음 주도 나올래요. 그때는 전복 안 나와. 너무 맛있죠. 이거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 한 번 더 먹을 때까지 나와. 근데 국물이 네, 여기 이렇게 다 드시죠. 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양파 같은 거 썰어서 다시 넣어놓죠. 맞아요. 그럼 또 맛있습니다. 청양고추 넣고. 청양고추 넣고 그리고 그렇지. 이제 한 번만 더 간장을 끓이신 다음에. 그럼 더 좋지. 다른 거에 지금 게장을 만들어도 되고. 맞습니다. 양파, 마늘 뭐 이런 거 넣으면. 살림꾼이야. 네, 먹기 진짜 좋죠. 근데 전복도 전복인데 이 간장이 너무 맛있네. 맛있잖아. 이거 밥 비벼서 먹어도 좋고 애들 살짝 비벼줘도 네. 계란에다가 딱 해서 맞아요. 네. 것 같아. 계란장을 만들어도 되겠네요. 네. 윤희석 대변인님 뭐 네? 재미만 있으세요 이런 엄청 상황이? 먹고 있어. 네? 네. 마시려고요 이제. 마셔도 된다니까. 준비하고 있어. 확실히 호남이 지역구인 정치인분들 먹을 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 해야죠. 진한 위스키 향인데. 아니 위스키 컬러. 빛깔. 전 술은 쥐약인데요, 제가. 자, 여튼 저염저당 전복 장입니다. 국물이 맛있어. 네, 요거 하나 하시면 39,900원인데 대략 한 7, 8미 정도 전복 들어있으니까요. 튼실한 전복 맛있게 드시고 밥도둑과 함께 여러분의 밥도둑이네. 진짜 밥도둑이에요. 네, 밥솥을 도둑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진보 평론가 특집 한번 또 준비했거든요. 진보? 누구예요? 저도 진보인데. 오창석, 김용민, 그리고 최진봉. 최 교수님. 진봉이 온 곳입니다. 자, 세 분 대단히 최진봉.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